새언니,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새언니 때문에 엄마 죽을 뻔했는데 빨리 사과드려야죠.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대기실에 빽빽이 들어찬 그 좁은 공간에 그날은 낯익은 얼굴들이 담벼락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집안 친척들 모인 자리였습니다. 모두의 눈길이 한 방향으로 쏠려왔습니다. 바로 저한테로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 때문에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재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본 재호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봐봐, 사람 죽일 뻔해놓고 우는 게 말이 돼? 사과부터 해, 사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최지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때는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출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터널을 통과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교에 있는 33평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이종자 씨, 남편 한재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10년이 됐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 이 집에서 맞이한 설과 추석이 20번이었고 어머님 병원 정기검진을 다녀온 것이 얼마인지 셀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집에서는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님 이종자 씨는 고혈압과 무릎 관절염이 있으셨습니다. 정기검진을 따라다니고 혈압약을 챙기고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주로 제가 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입맛이 분명하셨습니다. 짜고 기름진 걸 좋아하셨는데 혈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어머님이 좋아하실 수 있으면서 건강에도 크게 해롭지 않은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제가 어머님 상대로 해온 일이었습니다. 재호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요. 처음 인연은 뭐든 같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신 걸 재호한테 이야기하면 재호도 들어줬습니다. 가끔은 어머님한테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같이 어딘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쯤 됐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재호가 팀장이 됐고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일은 점점 제 혼자 일이 됐습니다. 재호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버텼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친정엄마 영숙 씨가 위암 진단을 받은 것은 결혼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3기 판정이었습니다.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짬이 날 때마다 엄마 병원에 갔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호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처갓집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을요. 말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재호는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켰습니다. 어머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정엄마 병원 방문을 위해 잠깐 먼저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남의 집 어머니보다 이 집 어머니가 먼저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남의 집 어머니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말이 왜 틀린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달 어머님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친정엄마 항암, 치료 비용도 일부 도왔습니다. 제 월급으로 두 집의 의료비를 감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재호한테 친정엄마 치료비 일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호는 우리도 어머니 병원비가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병원비의 대부분도 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재호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11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장을 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어머님이 해마다 직접 김장을 하셨는데 그 해부터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많이 못 하시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일이 됐습니다. 저는 배추 8포기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절이고 씻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웠는데도 찬물이 손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했는지 모릅니다. 재호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계시던 어머님이 부엌 쪽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요즘 친정만 자주 다니는 것 같더구나. 이 집이 본집인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고무장갑에 김칫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어머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제 엄마도 사람입니다. 어머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호가 거실에서 일어나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다시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식사가 조용히 끝났고 재호는 소파에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어머님은 방에 일찍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고 남은 김장 재료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바깥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이 집 공기가 이렇게 무거워진다면 나는 앞으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떨어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재호보다 빨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한쪽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자동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심폐소생술 지침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포개서 어머님 가슴 중앙에 댔습니다.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팔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전화기 담당자가 계속하라고 구급차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눌렀습니다. 재호가 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제가 아직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대원분들이 들어오면서 어머님을 인수했습니다. 저를 뒤로 물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두 팔이 흔들렸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재호한테 어머님 실려 가신다고 했습니다. 따라가야 한다고요. 재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아닌 자기 차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손을 잡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재호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결혼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잘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분명한 분이셨거든요. 뭐가 좋고 뭐가 쉬운지가 확실했습니다. 반찬도, 청소 방식도, 집에 누가 오는 것도,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요. 저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호도 같이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한테 지훈이 힘들 수 있다고 조금 배려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재호가 팀장이 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해부터 야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관련된 일들이 하나씩 제 일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호가 바쁘니까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쌓이면서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어머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모르는 척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혈압약이 떨어졌을 때, 어머님 무릎 진료 예약이 있을 때, 어머님이 미용실을 가셔야 할 때, 이모님이 오시는 날 음식을 준비해야 할 때, 재호에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당신이 해줘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친정엄마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사실을 재호한테 이야기하면서 함께 걱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재호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걱정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 다음 말이 처갓집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가야 하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나오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엄마 이야기를 재호한테 함부로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김장 배추를 버무리던 그날 밤, 저는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했고, 집에 오자마자 어머님 저녁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개진 건 1시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웠는데도 찬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재호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와서 도와주거나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부엌 문 앞에 서셨을 때 저는 등으로 어머님이 오신 것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신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참고 계신 것을 읽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 1초 동안은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해온 대로 알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말들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는 소리가 나기 전 그 짧은 침묵 동안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말을 해버렸으니 이 집 분위기가 오늘 저녁 내내 나쁠 것이라는 것. 재호가 나중에 왜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할 것이라는 것. 그래도 그 말을 취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도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잘못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19에 전화하면서 동시에 어머님 옆으로 가는 것, 통화하면서 가슴을 누르는 것, 팔이 떨려도 멈추지 않는 것.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무섭다는 것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머리는 따라갔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저는 아직도 누르고 있었습니다. 대원분들이 들어와서 어머님을 인수했습니다. 저를 뒤로 물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손이 한 일이 생생했습니다. 구급차에 오르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광교에서 분당 쪽으로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옆에서 대원분이 어머님 상태를 계속 확인하셨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진 어머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좁은 자리로 비켜 서 있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요. 발끝부터 무릎까지 바닥에 힘을 줘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쏠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받지 않고 끄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같았습니다. 받다가 끊는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받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네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님이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도 손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아직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 가까이에 있으려고 했지만 대원분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물러났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구급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구급차에서 내려 뛰었습니다. 신발 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구급차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들건 양옆으로 구급대원 두 분이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 한 귀퉁이에 몸을 접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달라붙어 흘러내리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고, 구급대원은 계속 상태를 확인하면서 무선 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재호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으니 알려야 했습니다. 남편이니까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재호에게 연락이 안 닿으면 나중에 제 탓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 계산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었다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집 며느리였으니까요.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5번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에는 통화 중이거나 신호가 안 닿는 것 같은 연결 상태의 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심근경색 의심. 지금 구급차 아니야. 빨리 전화해줘. 보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받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눌렀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을 보다가 창밖의 빗속을 보다가 다시 화면을 보다가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어딘가에서 재호가 이 진동을 느끼면서도 무시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신호가 안 닿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들것에서 옮겨지는 동안 저는 보호자 접수 창구로 뛰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관계, 며느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직원분이 서류를 건네줬고 저는 서둘러 썼습니다. 한 손으로 서류를 쓰면서 다른 손으로 전화를 다시 눌렀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응급실 복도 끝에 보호자 대기 공간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눌렀습니다. 열 번째, 11번째. 신호음이 5번씩 울리다가 끊어지는 소리가 귀에 익어갔습니다.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눌렀습니다.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경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근경색이 맞고 즉시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의서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인했습니다. 보호자란의 며느리 최지윤이라고 썼습니다. 그 옆에 연락처를 쓰면서도 한 손으로는 전화를 또 눌렀습니다. 12번째, 13번째.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14번째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받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이게 출장 때문이 아니라면 제발 전화를 받아줘. 신호음 5번. 끊어졌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엄마한테도 아직 연락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박 간호사 선생님 부재 중 전화가 들어온 게 벌써 2통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먼저 엄마 쪽에 연락을 해야 할까? 아니면 재호한테 한 번 더 해야 할까? 재호한테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어머님 일이니까 아들한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5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결이 됐습니다. 받는 소리가 나는가 싶었는데 배경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호텔 라운지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고 그 아래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자리를 옮기는 것 같은 소리가 났고 그러고 나서야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요. 재호 씨, 어머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서 시술받고 계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응.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내가 119 불렀어. 지금 광교 옆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근데 나 지금 지방 출장 중이잖아. 내가 어떻게 해?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데 첫 반응이 내가 어떻게 해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뭔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졌으면 어떻게 하지? 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 가 나왔습니다. 빨리 올 수 있어? 혼자 보호자 하긴 너무 버거워. 동의서는 내가 이미 사인했는데. 그러자 잠깐 또 침묵이 왔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뭔가를 소곤거리는 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재호가 마이크를 손으로 막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까보다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또 내 친정엄마 병원 타령이야? 귀찮게 하지 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어머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건 친정엄마 병원 타령이었습니다. 재호 씨,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어머님 이야기야. 시어머님, 심근경색이라고.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가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누군가의 우는 소리가 났다가 멈췄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쁘게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의 목소리 뒤로 들린 것들을 속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피아노 선율, 잔소리, 여자의 웃음소리, 마이크를 막는 소리, 그리고 돌아온 딱딱한 목소리. 그것들이 하나하나 맞닿으면서 그림이 됐습니다. 출장지의 호텔 라운지, 혼자가 아닌 자리,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전화를 끊어버린 사람. 잠시 뒤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처가 일로 자꾸 연락하면 이혼이야. 처가 일. 재호가 보낸 문자의 첫 두 글자는 처가 일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님 수술 동의서에 사인한 사람이 저인데 그게 처가 일이라고요. 저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닫지 않고 캡처를 눌렀습니다. 문자 캡처를 저장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화 기록 앱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이 자동 녹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통화를 자동 저장하도록 한 달 전쯤 바꿔뒀던 것이었습니다. 재호와 통화하다가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이젠 기록을 남겨야겠다 싶어 설정을 바꿔뒀습니다. 뚜렷하게 뭔가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켜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감이었습니다. 녹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아까의 15번째 통화 파일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낮춰서요. 피아노 선율이 나왔습니다. 잔소리가 났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그리고 또 내 친정엄마 병원 타령이야? 귀찮게 하지 마. 전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했더니 친정엄마 타령이라고 했던 그 말까지도요. 저는 파일을 클라우드 폴더에 따로 백업했습니다. 문자 캡처도 같은 폴더에 넣었습니다. 15번의 통화 기록 화면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안정돼 있었습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렸을 때 손이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 간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님 응급 상황이 생겨서 당장 병원으로 갈 수 없다고, 오늘 엄마 상태는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열이 조금 내렸고 오늘 밤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추가 검사가 있으니 그때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응급실 대기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시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퇴근 후 배추를 씻고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구급차에 타고 왔고 동의서에 사인하고 지금 혼자 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못 먹은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아직 어머님 병원 이름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볼게 라고 했으니까요. 빈냄새가 제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배추 냄새도 조금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까 어머님이 쓰러지기 직전에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 엄마도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빈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자정을 넘겼을 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뒤에 재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라 2시간은 걸렸을 것이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히요. 거리가 있었는데도 알 수 있었습니다. 취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잔한 얼굴이었습니다. 출장 중에 술을 마셨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중환자실이에요. 아직 시술 중인 것 같고요. 의료진한테 연락처 드려놨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호 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낮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나지막이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가 제 쪽으로 왔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고 섰습니다. 지윤아, 오늘 수고했어. 수고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서 오는데 2시간이 걸렸고 그 2시간 동안 저는 혼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의 첫 마디가 수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나봤어? 잠깐 뵀어요. 뭐래? 저는 그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했고 안정화 중이고 내일 아침에 추가 검사가 있다고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안에 오늘 밤 제가 혼자 여기 있었다는 사실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접수처에서 뭔가를 물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호도 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보호자가 왔으니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이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늦은 밤에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시술이 잘 됐고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면회는 내일 오전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호와 수진이 다가가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분명해진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분명해진 건지는 아직 말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의자에 앉아 혼자 기다린 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뒤에 서 있는 이 순간이 무언가의 끝이라는 것이요. 그날 밤 응급실 의자에서 새벽 3시를 맞이했습니다. 수진과 재호는 한편에 앉아 낮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각자 다른 자리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응급실에서 우리는 남처럼 다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만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 집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비 오는 응급실 의자에서 배추 냄새 배인 옷을 입은 채 혼자 새벽을 맞이하면서 이틀을 혼자 버텼습니다. 첫 번째 밤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보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딱딱했고 등받이에 기대면 허리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최대한 등을 등받이에 붙였습니다. 형광등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이라는 공간은 낮과 밤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인데 주변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멀리서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렸고 복도 저 끝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짧은 알람 소리가 울리다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쌓여서 이상하게 고요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은 공기가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의식이 끊겼다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고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저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라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또렷하게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 오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재호한테 15번을 전화하고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에게 어머님을 넘기고 동의서를 쓰고 이틀째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원무가에 가고 그 모든 것을 혼자 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억울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고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심박수가 어젯밤보다 안정됐고 시술 부위 경과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어젯밤보다는 낫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기쁘거나 안도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세면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두텁게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오래 소모된 얼굴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기초 스킨을 발랐습니다. 핸드백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간단한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스킨, 로션, 립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챙기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 소소한 것들이 아침을 어떻게든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병원 지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흰쌀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한 숟가락 먹으면서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배가 고팠다는 것을요. 전날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별 반찬도 아닌데 맛이 났습니다. 아마 이틀째 제대로 먹는 첫 번째 밥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진한테서 오늘 저녁에 오빠랑 같이 가겠다는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보냈습니다. 점심 이후 어머님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짧게 면담을 했습니다. 중환자실, 처치 경과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친정엄마 병원을 다니면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말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중요한 것은 적어둬야 한다는 것을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 남편분이나 자녀분이 오실 예정이냐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직계, 가족.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틀째 저녁 재호와 수진이 왔습니다. 수진의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셋이 같이 들어서는 것을 중환자실 복도에서 봤습니다. 재호는 저를 보고 눈이 잠깐 마주쳤다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눈빛을 읽으려고 했는데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지만 말이 적었습니다. 저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수진이 중환자실 창문 앞에 서서 어머님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거기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친척들은 재호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부터 한 분씩 오셨습니다. 큰아버지 내외가 오셨고 이모 부부가 오셨고 어머님 친척 언니도 오셨습니다. 대기실이 사람으로 찼습니다. 저는 오시는 분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모는 손을 잠깐 잡아주셨습니다. 큰어머니는 저를 보는 눈빛이 무언가를 이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가 먼저 연락을 했을 테니 무슨 말을 들으셨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수진이 친척들을 향해 이야기를 꺼낸 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올케가 어머님한테 언성을 높였고 그 때문에 어머님이 흥분하셔서 심장에 무리가 갔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이모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여기서 한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쓰러지던 순간부터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시간, 15번의 전화, 응급실 동의서, 이틀 밤의 플라스틱 의자, 그게 다 지금 저 말 한마디에 가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눈물로 하는 말은 약하게 들립니다. 지금 약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재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앉지 않고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관련 서류와 통장은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핸드백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핸드백 안에 어머님 보험증서 복사본과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행정 처리를 위해 미리 챙겨온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재호가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재정에서 저를 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어머님 병원비와 재산에서 제가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재호가 뭔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걸었습니다. 대기실을 나와서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물을 한 잔 뽑았습니다.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머릿속을 조금 선명하게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빈 파일 폴더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앉았습니다. 날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쓰러지신 날, 119 출동 시각, 15번 전화 기록, 재호의 전화 연결 시각과 그때 들린 소리, 재호가 한 말, 재호와 수진이 도착한 시각, 친척들이 모인 시각, 수진이 친척들한테 한 말의 내용, 재호가 서류 요구를 한 시각과 내용, 손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움직였습니다. 폴더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방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틀을 혼자 버텼습니다. 그 이틀 동안 한 번도 누가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했고 서명할 것들에 서명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폴더 안에 날짜와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첫날 밤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대기실에 앉았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봤습니다. 재호의 발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15번. 저도 몰랐습니다. 손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요. 마지막 통화가 연결됐던 것도, 클라우드 백업 버튼을 눌렀던 것도요. 몸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한 손은 증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밤새 몇 번을 눈을 뜨고 감았는지 모릅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저 혼자였습니다. 복도 끈 너머에서 희미하게 생명유지 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머님이 살아 계신다는 신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재호가 데려갔을 때 어머님은 손수 만드신 음식을 한 상 차려주셨습니다. 파전이 있었고 잡채가 있었고 고등어 조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아, 많이 먹어. 처음 들을 때부터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기억과 지금 이 대기실이 같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졌는데 그게 어떻게 달라진 건지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쌓이다 보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됩니다. 저도 달라졌고 재호도 달라졌고 어머님도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엄마는 뭐 하고 계실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주무시고 계실 텐데 제가 어머님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 엄마는 모르실 것입니다. 알게 되면 걱정하실 텐데 그런데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내 걱정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걱정을 하느라 에너지를 쓰면 안 됐습니다. 엄마한테는 그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재호와 수진이 도착하고 나서부터 대기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졌고 이야기 소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머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조용했던 공간이 갑자기 북적이게 됐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여기 있었는데 그게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큰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처음에 멀리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그쪽으로 가면서 아이고, 그랬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던 그 순간 저는 어머님 옆에서 두 팔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머님을 화나게 한 사람의 행동이겠습니까? 그 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저를 수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재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돌아와서 파일 폴더를 꺼낼 때 저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날짜를 적는 손이 선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억울함이나 분함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다른 방향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걸 기록해야 한다는 것.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 그 생각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생각이 맑았습니다. 6시간도 못 잔 것 같았는데요. 피곤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탁하지 않았습니다. 폴더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한 일의 흔적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면회 시간이 오전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옆에 수진과 재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불편하더라도 가야 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폴더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뭔가 써야 할 게 생기면 바로 적을 수 있게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지만 티가 났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고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록해야 할 것들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폴더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비슷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경과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2번 갈아타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엄마를 들렀습니다. 한 층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냉방이 강해서요. 다른 층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매번 체온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어느 온도를 편하게 여기는지 감이 없어질 만큼 이러저리 다녔습니다. 수지는 하루에 한 번 잠깐 왔다가 나갔습니다. 재호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냐고 묻고 간병인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계속 오가는 게 간병인 쓰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간병인이 어머님 성격을 맞추기 어렵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며칠 동안 제가 먹은 밥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없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병원 복도에서 먹은 날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잠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는 했는데 새벽에 호스피스 쪽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서 깊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스피스 병동 밖 간호사 선생님이 아침 일찍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날 밤부터 열이 다시 오르고 있고 호흡이 불안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곁에 자주 있어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두 병동을 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어머님 경과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다가 다시 중환자실로 내려오는 시기였습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엄마 병실에 들어서면 엄마는 항상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주름진 눈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가늘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잡아도 잡힌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엄마는 손을 먼저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때까지
꼭 쥐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엄마? 나야 뭐. 괜찮아. 우리 지윤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못 잔 거지? 좀 그랬어. 중환자실이 하루 종일 있어야 해서. 시어머니는 경과 보는 중이에요. 시술은 잘 됐대요. 엄마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에 그 빛이 얇게 올려졌습니다. 지윤아. 응. 남의 집 불 끄느라 내 집 태우지 마라.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엄마가 그 말하면 나 더 힘들어. 힘들어도 들어야 해. 나는 이제 별로 안 아파. 근데 우리 지윤이가 아파 보여서 그게 더 마음에 걸려. 저는 엄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뭔가 대꾸를 하려다가 말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고 있어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엄마한테 이따 또 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오래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중환자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창밖을 보던 엄마 옆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계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아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엄마 눈에는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 말을 한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직후에도, 항암 치료가 힘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내 삶 먼저 지켜라. 네가 건강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다.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엄마 걱정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실을 나오면서 그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자기 집 불보다 남의 집 불을 먼저 끄고 있다는 걸.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오후 재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상황 좀 설명했어. 네가 어머니 제대로 안 모신 거 알고들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재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호는 제 직장 동료 중에 자기 지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 한 명이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 사람이 재호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돌았을 거라는 게 짐작이 됐습니다. 재호가 의도적으로 제 직장까지 건드렸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팀 회의 중에 옆자리 유대리가 조용히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병원이요. 아, 뭘 들으셨어요? 그냥 이런저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아도 짐작이 됐으니까요. 재호가 이야기한 버전의 사건이 제 직장 어딘가로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이야기, 혹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호가 저를 흔들려는 범위가 집 안에서 직장까지 넘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경과를 확인하고 엄마 병동을 들렀습니다. 엄마는 저녁을 조금 드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병원 지하 화장실에서 멈췄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소리가 나는 사이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보낸 이틀, 직장에서의 이상한 시선, 재호의 문자, 엄마의 가는 손.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울면서 이상하게도 분명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하면 어머님도 살리고 엄마도 지키고 회사도 다니고 재호도 챙기다가 결국 저만 사라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안 됐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저였고 제가 지켜야 하는 것도 저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이 거뭇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부스스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제대로 거울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9살이 맞는데 더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동안 봤습니다. 물을 손에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눈가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핸드백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강남 이혼 전문 로펌.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블로그 후기가 많은 곳, 상담 후기가 상세한 곳을 골랐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 대기음이 2번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혜림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 형광등이 윙윙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한번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엄마한테 한 번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늘 했던 말 중에 아직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라는 말이요. 엄마가 아까 했던 말이 저한테 힘이 됐다는 것을. 남의 집 불 끄느라 내 집 태우지 말라던 그 말이 화장실에서 저를 일으킨 말이었다는 것을. 그걸 엄마는 몰랐을 테니 나중에 꼭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손을 한 번 들었습니다.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왔어. 네, 엄마. 의자를 당겨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등에 파란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정됐대요. 시술 잘 됐다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까 해준 말 있잖아요. 남의 집 불 끄다가 내 집 태우지 말라고 한 거요. 그 말이 화장실에서 나한테 힘이 됐어요. 엄마가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때 좀 지쳐 보여서, 맞아요. 지쳤었어요. 이제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화장실에서 전화기 번호를 눌렀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지쳤다고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지쳐 있는데요. 근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 없이 제 손을 가볍게 2번 두드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 2번이 충분했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복도 창밖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딘가에 제5 차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올라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상담 예약 시간이 잡혔습니다. 준비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통장 내역, 제5 급여 수준, 혼인 기간, 그리고 녹음 파일. 그게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전화를 받은 것, 그 전화에서 들린 소리들, 제5의 말. 그것들이 파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 안에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화장실 형광등이 아직 윙윙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랑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이 거뭇하고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았습니다. 뭐가 다른 건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아까와 달리 지금은 서 있을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찬물로 다시 세수를 했습니다. 손을 닦고 수건을 접어서 걸어놨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난 호스피스 병동은 발소리도 잦아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간호사분들이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켰습니다. 제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머님 면회 왔다가 집에 들를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변호사 상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돌아가서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통장 내역, 혼인 기간, 제호의 근무지, 그리고 녹음 파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아직 두렵고 막막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지, 얼마나 걸리는 건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 더 이상 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앞 유리를 닦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또렷했습니다. 해야 할 게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깨어났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허리 왼쪽이 묵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대기실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잠이 든 게 맞나 싶을 만큼 짧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습니다. 가장 나쁜 것들을 다 겪은 사람의 머리가 오히려 선명해지는 그런 종류의 맑음이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한동안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구나. 혼자서 이틀째구나. 일어나서 세면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두텁게 깔려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립밤과 간단한 스킨을 꺼냈습니다. 발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몸이 상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요. 중환자실 창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관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숫자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살아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의사 선생님들 몫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강남에 있는 서혜림 법률사무소는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을 몇 번 꺾어야 나오는 작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는 동안 저는 가방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게 이렇게 낯선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상담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전화 한 통이었는데 실제로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변호사님이 일어나서 맞아주셨습니다. 악수를 건네면서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작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와 펜 하나,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는 것부터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머님 병원비와 제사와 김장을 혼자 감당해온 것, 친정엄마 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 병원을 오가면서도 제호한테 도움 한 번 받지 못한 것, 그 밤 어머님이 쓰러지는 걸 제가 혼자 목격한 것, 심폐소생술을 혼자 한 것, 15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던 것, 겨우 연결됐을 때 들려온 소리들, 제호의 목소리. 말하는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꺼내는 순간 감정 덩어리였던 것이 사건으로 정렬됐습니다. 시간순으로 놓이고 인과가 생기고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제 안에서 뒤엉켜 있던 10년이 처음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통화 녹음 파일이 현재 있으세요? 네. 핸드폰에 자동 녹음 설정이 켜져 있었어요. 클라우드에 백업까지 해뒀습니다. 문자는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담긴 문자가 있으면 상당히 유효합니다. 있어요. 출장 이튿날 새벽에 왔어요. 캡처해서 저장해뒀습니다. 혹시 배우자분과 공동 신용카드를 쓰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트에서 주로 쓰는 가족 카드가 있었습니다. 지출 알림이 제 핸드폰에도 들어오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공용 카드가 있어요. 알림은 제 핸드폰에 와요. 그러면 남편분이 출장 갔다고 하신 날짜에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호텔 이름이 찍혀 있을 수 있어요. 1박에 2인 기준 금액이 나왔다면 동반자가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출 알림 내역을 열었습니다. 날짜를 찾아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재호가 출장이라고 했던 그 날짜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호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체크인 날짜와 체크아웃 날짜 두 건이었습니다. 1박에 12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재호가 혼자 출장을 갔다면, 그리고 출장지에서 절약해서 먹는다면 이 금액은 나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개인 카드, 그것도 가족 공용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제 목 안쪽이 조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뒤를 밀었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변호사님한테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표정 변화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량 위치 공유 앱을 쓰신 적 있으세요? 대우자 차량 이동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날 밤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예전에 둘이 같이 설치한 게 있어요. 그 앱에 들어가서 그날 이동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앱을 열었습니다. 제호 차를 선택하고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열리면서 이동 경로가 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어머님 응급 연락이 오가던 시간, 제가 15번을 전화하던 그 시간 내내 제호의 차는 그 호텔 주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같은 위치였습니다.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가던 시각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119 구급 기록과 응급 접수 기록도 확보하세요. 제보자가 현장 도착 시 이미 심폐소생술 중이었다는 기록이 구급일지에 남아있을 거예요. 보호자 이름이 거기 명시돼 있고요. 변호사님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배우자분과 시누이가 보호자가 어머님을 흥분시켰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걸 뒤집으려면 그날 밤 현장 기록이 제일 명확한 반증이에요. 원무과에서 받으면 되나요? 담당 소방서나 병원 원무과 두 군데 다 가보세요. 구급 기록 4본, 응급 접수 기록, 보호자 동의서 4본, 보호자로 서명하신 서류 전부 다 요청하세요.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를 나와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무과에 들어가서 담당 직원분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분이 확인하러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마당 한쪽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잎이 거의 다 진 나무였습니다. 가지만 남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날 것이었습니다. 직원분이 돌아와서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최지훈 보호자님이시죠? 구급 기록 4본 드릴게요. 현장 도착 시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중이셨더라고요. 구급대원 기록에 남아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직원분의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받았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으면서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구급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도착 시 보호자 최지윤이 심폐소생술 시행 중, 맥박 약하게 촉지, 인수 후 처치 계속.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두 손을 모아 가슴을 눌렀던 그 시간 전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그 시간이 누군가의 기록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조수석에 올려놨습니다. 구급 기록, 응급 접수 기록, 동의서 사본, 호텔 결제 내역 캡처, 차량 위치 기록 캡처, 녹음 파일, 문자 캡처. 하나하나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이것들이 이어지면 누군가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사실로 되돌아갔습니다. 핸드백 안을 뒤지다가 반지가 손에 걸렸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언제 뺐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느 날 손가락에서 사라지더니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꺼내서 봤습니다. 10년 전에 둘이 같이 맞춘 금반지였습니다. 가늘고 단순했습니다. 그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재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거짓이었는지 안면 득대는 진심이었다가 어딘가에서 달라진 건지 저는 그게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봉투 위에 반지를 올려놨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신청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병원 화장실 안에서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고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막상 이야기하니까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예약을 잡으면서 처음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멈춰 있었는데 전화 한 통으로 그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역들을 봤습니다. 평일 낮이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나이 드신 어머니 한 분이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연두색 실이었습니다. 바늘이 리듬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손은 저렇게 생겼구나. 엄마 손도 저렇게 됐겠구나. 친정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지금 이 상황을 알면 뭐라고 할까? 잘했어. 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 편이었습니다. 항상. 호텔 결제 내역을 발견했을 때 저는 화면을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 밤 장면들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119에 전화하면서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호한테 전화하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시간에 재호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 시간에 재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화면 속 숫자가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인지 슬픈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만 크게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변호사님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차량 위치 기록을 확인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지도 위에 선으로 그려진 이동 경로를 보면서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기 전에 먼저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호의 차가 그 위치에 멈춰 있는 그 시간, 저는 1층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눌렀습니다. 두 팔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재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번. 그 시간 내내 재호의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닫았습니다. 원무과에서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10년 동안 이 병원을 얼마나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고혈압 정기검진, 어머님 무릎 MRI, 어머님 안과. 혼자 온 적도 많았고 재호랑 같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같이 온 날은 주로 명절 전후였습니다. 재호가 직접 운전해서 어머님을 모셔오는 날에는 저도 뒷자리에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병원 원무과에 앉아서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옆 차로의 차 안에서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잠깐 봤다가 정면을 다시 봤습니다. 조수석 위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이어지면 진실이 됩니다. 그 진실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20분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봉투는 조수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도 그대로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건 그 상담이 있고 나서 열흘 뒤였습니다. 서혜린 변호사님이 오전에 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접수 완료됐다고, 이제 상대방한테 송달이 될 거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는 날이 이렇게 맑을 수 있구나.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결정을 내렸는데도 가슴 속이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10년이 서류 한 장으로 시작과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실 제보를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소장보다 이틀 앞서서 제오 회사 감사실 윤리제보 창구에 자료를 넣었습니다. 서혜린 변호사님이 정리해준 방식대로였습니다. 허위 출장비, 정산 내역, 호텔 결제 내역, 법인카드 사용 기록. 제오는 회사 업무용 출장으로 처리하면서 사적인 동행자와 함께 지낸 것이었습니다. 출장비도 법인카드 식사 비용도 회사로 청구됐습니다. 그게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익명으로도 제출 가능했지만 이름을 밝혔습니다. 제보 창구를 나서는 길에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건 제오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수입과 앞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제 손으로 그걸 직접 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쓰러지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15번을 전화했을 때 그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피아노 소리와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제오한테서 전화가 온 것은 소장이 접수되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제오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숨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지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직접 만나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장 받았어? 침묵이 잠깐 있었습니다. 받았어.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이 정도까지 할 사이야? 나는 이 정도야. 제오 씨가 먼저 결정한 거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원했어. 감사실 제보는 또 뭐야? 내 직장 생활 끝내려고? 직장 생활 잘못하면 직장이 끝나는 거야.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제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어머니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판단이 잘못됐던 거야. 그냥 잠깐 거기 있었던 거고,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어.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왔습니다. 지윤아, 법원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를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실 제보를 취하해주면 이혼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내용 자체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오한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보호자 회의실에서 제오, 수진의 남편과 마주 앉은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분담 문제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이미 수백만 원이 쌓여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에 제오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그동안 어머니 많이 챙겨온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오빠랑 올케 사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병원비는 계속 같이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아가씨, 법적으로 부모 부양 의무는 자녀들한테 있어요. 저는 며느리라서 법적 의무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도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람이 도리가 있지. 도리는 제오 씨가 먼저 저한테 했어야죠. 제오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있었지만 긴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윤아, 소장 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이혼이 완료된 건 아니잖아. 어머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게 맞아? 저는 제오를 봤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오 씨,
나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수진과 재호가 동시에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병원비 분담 방법은 변호사님한테 문의해도 됩니다. 자녀간 부양비 분담 기준이 있어요. 회의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나는 것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성수동 오피스텔로 들어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따로 모아온 통장에서 댔습니다. 재호는 그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친정엄마가 처음 취직했을 때 당부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통장은 따로 하나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 뭘 위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작은 상자 2개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자주 쓰는 옷 몇 벌, 노트북, 서류 봉투. 1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들고 나올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서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각자의 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제 밤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제 것인 공간에서 맞이하는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사했어요. 잘 들어갔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잘 자.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답장이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변 소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TV 소리도, 재호의 발소리도,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무서운지 편안한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먹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냄비가 하나 있었고 즉석밥 2개와 된장국 재료를 사다 놨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된장을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국이 됐습니다. 밥을 꺼내서 뜯고 국에 넣어서 데웠습니다. 작은 탁자 앞에 앉아서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년 동안 밥을 먹을 때 혼자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계셨고 재호가 있었고 안녕 어머님이라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3숟갈 뜨고 나니 그냥 식사였습니다. 밥이 따뜻했습니다. 국이 짜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혜린 변호사님과 2번째 미팅이 있던 날 서류를 더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상담 때는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들으셨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집중해서 들으시는 동안 저는 맞은편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 건물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이 이어폰을 빼셨습니다. 이거 다 저장돼 있죠? 네.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증명한다고요. 첫째, 남편이 시어머니의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 둘째, 그 시각에 남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배경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것. 셋째, 남편의 언어가 폭력적이지는 않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테이크아웃으로요. 길을 걸으면서 마셨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옷깃을 여몄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 시간에 광교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재호한테 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강남 한복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커피를 마시면서요. 달라졌습니다.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수진한테서 연락이 온 건 2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있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저 사이에 쌓인 것들이 있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병실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침대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눈을 약간 크게 뜨셨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쪽을 봤습니다. 어머님, 회복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선이 저를 향했다가 천장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병은 짧았습니다. 나오면서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법적인 건 변호사님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 말만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혼인기간, 재호급여 내역, 공동명의 자산 현황, 재호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들의 날짜와 장소, 회사 감사실에 제보할 자료를 만들면서 저는 재호의 출장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달마다 한두 번씩 있었던 출장들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사흘씩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 식사를 챙겼고 청소를 했고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그게 출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분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분했습니다. 그런데 분함이 있는데도 서류를 정리하고 날짜를 적고 영수증을 정렬하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함이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 에너지 덕분에 새벽 2시가 넘어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돌아갔습니다. 팀장 일이 밀려 있었습니다. 야근을 했습니다. 팀원들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이상하게도 집중이 잘 됐습니다. 오피스텔에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무실에 있을 때가 더 편안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오피스텔에 들어서다가 거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 거뭇함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입술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나았습니다. 그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힘들었는데 제대로 자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얼굴이 나아졌습니다. 버티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대로 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업무 자료를 보다가 잠깐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성수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밤, 이 조용함이 무서운지 편안한지 물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공간이 저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제 모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요. 창밖의 불빛들이 여전히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도 저 불빛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오늘 밤도 켜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인지 자유로운 것인지 저는 아직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씩 할 것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재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면회 시간에 가족이 모이니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피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하는 것과 맞서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제는 맞서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 쪽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는 동안 저는 가방 안에 있는 봉투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핸드폰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앱을 열어서 파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내외, 이모 부부, 어머님 친척 언니, 그리고 재호의 대학 선배 한 분까지 있었습니다. 재호가 이 자리를 일부러 꾸려놓은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여론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고개를 숙이도록 의도한 자리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읽으면서 빈 의자를 찾아 구석에 앉았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는 제 쪽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받으면서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척들을 향해서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던 날 올케가 언성을 높여서 어머님이 흥분하셨고 그 뒤로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올케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모가 혀를 찼습니다. 큰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쪽으로 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지금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호를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야. 재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케, 어머니가 저기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직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모가 저러니 집안이 이렇지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큰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재호의 선배도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 앱을 열었습니다. 15번째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처음에 피아노 선율이 나왔습니다. 부드럽고 잔잔한 선율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대기실 안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그리고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호 씨, 어머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서 시술받고 계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말이 또 내 친정엄마 병원 타령이야? 귀찮게 하지 마.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모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큰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호의 선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일 끝까지 들려줬습니다. 제가 어머님 일이라고 다시 설명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재호가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처가 일로 자꾸 연락하면 이혼이라는 재호의 목소리까지 전부 다 나오고 나서야 재생을 멈췄습니다. 대기실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19 구급 기록 4본을 먼저 꺼냈습니다. 큰아버지 앞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119 오기 전까지 제가 심폐소생술했어요. 이 기록에 다 있어요. 큰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이모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 캡처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응급 처치가 진행되던 그날 밤 날짜에 찍힌 체크인 결제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님을 흥분시킨 사람이 누군지, 그날 밤 어디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는 이 기록들이 말하고 있어요. 재호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호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모가 짐을 챙기면서 일어났습니다. 재호의 선배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다 재호 쪽을 한번 보고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큰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가방에 서류를 넣고 어깨에 걸쳤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문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신발 소리가 타일 바닥에 낮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등 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았습니다. 지윤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병동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위층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엄마 면회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처음으로 눈에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2방울쯤 됐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위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큰아버지가 그쪽을 봤습니다. 수진이 멈췄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제어도 봤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신 날 밤, 저는 재호 씨한테 15번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그 기록이에요. 큰아버지한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통화 목록 캡처, 화면이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받아서 보셨습니다. 이모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15번째 전화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 재호 씨가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 앱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찾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모두 핸드폰 쪽을 봤습니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잡음, 웃음소리, 여럿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 피아노 반주 같은 것, 그리고 재호의 목소리. 또 뭐야? 저의 목소리. 재호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에 있어요. 재호의 목소리. 짜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병원 가면 되잖아.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해. 지금 심근경색 같아요. 빨리 오셔야 해요. 한 박자 침묵. 그리고 또 내 친정엄마 병원 타령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생이 멈췄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손에 든 종이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 씨가 있던 곳은 출장지가 아니었습니다.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는 업무회의 소리가 아니에요. 재호 씨, 그날 어디 계셨는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직접 설명하시겠어요? 방 안의 시선이 재호에게 향했습니다. 재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 녹음이 다 진짜인지. 수진 씨, 제가 조작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전화가 왔을 때 어머님은 이미 바닥에 쓰러지셔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두 손이 어머님 가슴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모가 낮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재호가 이모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큰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너 혼자 어머니 모시고 구급차 탔니? 네. 재호는 언제 왔어? 자정 넘어서요. 2시간 뒤에요. 큰아버지가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모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재호의 선배분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님이 쓰러지신 날 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건 제 엄마도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그 말이 어머님 감정을 건드렸을 수 있고 저도 그 부분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쓰러지신 순간 거실 바닥에서 가슴을 누른 건 저였어요. 119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 구급차에서도 함께했고 병원에서 동의서에 사인한 것도 저였어요. 재호 씨는 2시간 뒤에 왔습니다.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재호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재호도 큰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봤을 때 저는 비로소 오래 기다리던 어떤 것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재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중에 따로 봐야겠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드는 목의 각도가 힘이 없었습니다. 이모가 짐을 챙기면서 저쪽을 한번 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이모와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알고, 이모도 알고, 이제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재호 옆을 지나쳐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수진도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오빠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재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바라봐온 그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 봐서 익숙했던 것이었는지도요.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 병원에 처음 왔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구급차에 실려 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때와 지금 같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됐습니다. 아직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으로요. 그게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판세가 뒤집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켰는지 알았습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진 자리에 연두빛 새잎이 올라오던 무렵이었습니다. 성수동 골목 가로수들이 연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매일 걸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지하철역까지, 지하철역에서 엄마 병원까지, 엄마 병원에서 다시 오피스텔까지. 그 동선이 저의 봄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힌 건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강남법원 근처 빌딩 안의 조정실이었습니다. 저는 서혜린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재호와 재호 측 변호사도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맑고 따뜻한 날에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석 달 만에 재호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 밑이 어두웠습니다.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은 뒤 자진 퇴사한 것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감사실 조사에서 허위 출장비 정산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한세린과의 동반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재호는 퇴사 형식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소식을 변호사님을 통해 들었을 때 저는 크게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조정은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일부 조정. 재호 측에서 몇 가지 항목의 이견을 내놨지만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옆에 앉아서 필요한 때만 말했습니다. 재호는 제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거나 서류를 보거나 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됐을 때 조정인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재호가 서명하는 걸 봤습니다. 펜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서명을 끝내고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정말로요. 앞으로 더 좋은 시간이 오실 거예요.
변호사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듣겠다는 마음으로요.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직접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길 위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잠깐 거기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거기 있었습니다. 수진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분담 문제로 재호와 수진 남매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분담을 거부했고, 재호는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고,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재호한테 오빠가 잘못 살아온 거고 자기는 이제 모른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감당할 것은 결국 각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수진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을 때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봄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이 더뎠습니다. 인지 기능에 일부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호와 수진이 그 병원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엄마 병동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창가 침대에 기대앉아 바깥을 보고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뜰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목련한 그루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조정 끝났어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됐어? 네, 다 됐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가늘어지셨지만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두 글자였습니다. 그 두 글자가 지난 몇 달 동안 들어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란과 두부, 간장을 샀습니다. 혼자 먹을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점원분이 웃어줬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피스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이 거기 있었습니다. 2년 전쯤 백화점에서 충동 구매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가 빨간 립스틱을 왜 바르냐고 하셔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잊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간 빛이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발랐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오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래, 이게 나구나. 다음 날 아침 그 립스틱을 바르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총괄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 발표였습니다. 병원과 법원 사이를 오가는 동안에도 밤에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팀원 한 명이 립스틱 예쁜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발표는 잘 됐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구내식당 된장찌개였습니다. 별 반찬도 아닌데 맛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됐어요.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잘했네. 엄마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퇴근하면서 성수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수에 연두빛 새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잎들이 여럿이 모여 초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오늘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한 말이요. 엄마, 나 이제 내 삶으로 가요. 소리 내어 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얼굴로 제 방향으로. 조정은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일부. 재호 측에서 감사실 조사 이후 협상 여지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님이 조목조목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조건을 검토하면서 두 군데 항목에서 이의를 달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수긍하셨습니다. 조정관이 중간 정리를 해줬습니다. 2번의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번째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서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 긴장해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마음이에요. 조정합의서에 사인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펜을 들고 이름을 쓰고 내려놨습니다. 재호도 사인을 했습니다. 재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옮겼습니다. 조정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일하러 갈 거예요. 회의가 오후에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잠깐 웃었습니다. 잘 됐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그 소식을 전한 건 그날 저녁 병원에서였습니다. 엄마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됐어. 됐어요. 엄마. 엄마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사귀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정실에서도 빌딩 밖에서도 나오지 않던 것들이 엄마 침대 앞에 선이 나왔습니다. 눈에서 물기가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삶으로 가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손을 2번 두드렸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연락이 온 건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된 뒤였습니다. 수진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머님 직접 문자로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저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원해서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돌려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지내나 하고 보낸 건지 어머님이 녹음 파일을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모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더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님과 저 사이의 것들이 다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젠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해 초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조용한 이른 아침에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있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임박한 것 같다고 하셔서 옆 침대를 빌려서 눕기도 했고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크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이 점점 조용해지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녹색이었습니다. 여름 초입의 나무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엄마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삶에서 넉넉하지 않았으니 다른 곳에서는 좀 편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연차를 냈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울기도 했고 자기도 했고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두부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 레시피대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던 것과 비슷하게 됐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짰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들어간 건지도 몰랐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 연차 기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한동안 읽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성수동 골목이 여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잎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날 저녁은 강변을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저도 저렇게 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복직을 하고 나서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기업 임원 교육 프로그램 개편 작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팀원이 3명 붙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바쁜 게 좋았습니다. 집중할 것이 있을 때 머릿속이 깨끗했습니다. 가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엄마한테 했으면 좋았을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자주 왔으면 좋았을 것이고, 더 많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런데 후회만 하기에는 제 삶이 앞으로도 길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했을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똑바로 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요. 그해 가을에 친구 한 명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였는데 결혼 이후 자주 못 봤습니다. 카페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 이야기도 했고, 일 이야기도 했고, 엄마 이야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겠다. 응,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일 걸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회사까지, 회사에서 엄마 병원까지, 병원에서 다시 오피스텔까지. 그 동선이 제 삶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움직이는 사람이요.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